네, 안녕하세요. 네, 저 국어 의문론 6주 2차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1차시 수업에서 6조까지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음절의 가지수와 음절음절의 발생까지 공부를 했는데, 오늘은 7조 성문학에 대한 그 개념을, 성문학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운학과 음절 구조에 대한 인식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나와 있죠. 네. 미안합니다. 이게 이 성운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원래 그 음성학이 고대 인도에서 7세기경에 음성학 관련 책도 나오고,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제 뭐 동양이 아무래도 문명의 발달에 좀 중심에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여러 가지 이제 학문적 발달이 중세 이전에는 이제 동양에서 많이 발달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의문론이죠. 현대로 따지면, 굳이 따진다면 음성학과 의문론에 대응하는 학문이 이제 우리나라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중국의 성운학이라는 것이었고, 이 성운학이라는 것은 소리성자 소리운자예요. 소리에 대한 학문이라는 뜻입니다. 이 성운학이라고 하는 학문은 훈민정음 창제에 이론적인 그 뒷받침이 되었어요. 훈민정음이 1443년에 창제가 되고 46년에 이제 반포를 하게 되죠. 반포를 하게 되는데 그 사이 3년간 훈민정음의 설명서인 해례보온을 만들게 되는데, 그때 이제 이 요동반도 쪽에, 이제 그 함경도 북쪽의 요동반도 쪽에 그 중국 성문학의 대가인 황찬이라는 사람이 귀양을 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그 외국어를 잘했던 그 일본어나 중국어를 잘했던 신숙주가 이제 세종의 명을 받고 어떤 이론적인 도움을 받기도 하고, 뭐 도움을 받는다기보다는 자문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사실 중국 성문학은 훈민정음의 이론적 토대에 큰 영향을 미쳤던 것을 부정을 할 수는 없습니다. 이건 훈민정음을 편화하는 것이 아니고요. 어떤 발명품도 어떤 기존 패러다임의 어떤 그런 사고나 방법론을 벗어나지 못해요. 그것을 뛰어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네. 그래서 우리 7페이지를 보면, 7쪽을 보면, 음절을 분절음으로 분석하여 인식하기 위해서는 의문론의 발달이 이제 전제되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분석을 할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발달된 그런 인식이 필요한 것이니까, 세종이 중국의 발달한 의문 이론인 성운학을 발전적으로 수용하여 국어의 음절 구조를 잘 분석해서 오늘날의 이제 음소 문자인 한글을 이제 발명할 수 있게 된 거죠. 물론 성문학적 분석법이 제 다음 페이지에 가보면 약간의 한계가 좀 있는 부분은 있어요. 한계가 있는 부분은 좀 있는데, 성문학적 분석법은 현대 중국어에 대한 의문론적 연구에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고, 단 현대 중국어 의문론은 분절음 단위까지도 분석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뒷페이지에서 다시 보겠지만, 성문학이라는 말이 성모와 운모예요. 여러분들 중국어 배울 때 성모, 운모로 나뉘어서 공부를 하죠. 그러니까 이분법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운모 속에 종성과 중성과 종성이 함께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음절 단위로 분석을 한 거예요. 음절의 개념으로 성과 운을 분석한 것이지 분절음의 단위로 분석을 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러나 현대에서는 당연히 이제 자음 모음이라고 하는 분절음 단위로 분석을 더 하고, 또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훌륭한 성문학적 전통은 또 수용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가도록 할게요. 네, 성문학이라는 학문이 이제 우리가 어떻게 발전적으로 수용했는가를 볼 수 있는 것은, 지금 이제 그 그림의 왼편 그림을 보면 음절을 성과 운으로 나누고 있죠. 성과 운으로 나누고 있어서, 그러니까 난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음절이 있다고 하면 성에 해당하는 것은 n이고 운에 해당하는 것은 an. 내가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초성, 중성, 종성이라는 용어를 여기서 쓰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성문학의 음절 분석법은 이분법이에요. 물론 이제 이 성모인 n과 운모인 an을 그러니까 모는 어미모자를 씁니다. 운모를 더 분석할 줄 몰랐던 거는 아니에요. 분석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분석을 했냐면, 여기 그림에는 더 안 나타났지만 운모를 지금 모음에 해당하는 a를 운의 배다
배복자를 써요. 복통 알죠? 그래서 운복이라 하고요. 운복이라 하고. 그 다음에 애는 맨 꼬리잖아요. 꼬리 밑자를 써서 운미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운모를 운복과 운미로 분석은 할 수 있었어요. 그걸 몰랐던 것은 아닙니다. 자, 그런데 분석을 할 수 있었다고 해서 이게 그럼 분절음에 대한 인식까지 나아간 것이냐는 아니에요. 왜 아닌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오른쪽에 있는 음절 구조는 훈민정음 헬에서 처음 초성, 중성, 종성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제안해요. 훈민정음 헬에서. 그래서 초성은 N, 중성은 그 다음에 그 다음 종성은 N. 이게 음절 3분법이에요. 현대국어에서 말하는 그게 뭐 평판적인 음절 구조든 위계적인 음절 구조든 현대 음성학에서 말하는 음절 구조예요. 초성, 중성. 이제 물론 영어로는 초중 종성이 아니고 뭐 이제 뭐 온셋 뭐 그냥 안 써도 됩니다. 뭐 온셋, 뭐 그다음 니클리어, 그다음에 종성 코다 뭐 이렇게 영어 표현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오히려 잘 안 쓰고 세종 훈민정음 해례에서 독창적으로 제한 초성, 중성, 종성이라는 용어를 익숙해서 그대로 쓰고 있어요. 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여러분들 그림을 잘 보세요. 아까 내가 지금 운복과 운미라고 말을 했죠. 근데 여기선 초성, 중성, 종성으로 보니까 초성하고 종성이 동일한 음가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쵸? 난. 표기도 난이죠? 그래서 동일한 문자인 니은이 대당되어 있죠. 이게 바로 종성, 부용, 초성이에요. 훈민정음에서 종성자를 따로 만들지 않았어요. 왜? 지금 보면 종성의 소리와 초성의 소리는 물론 음성학적으로는 차이가 있지요. 우리 미파음이라고 배웠죠. 근데 미파적 속성 하나는 여러분들 나와 이 수업을 하기 전까지 각 이럴 때 초성은 외파인데 종성은 미파야. 왜 세종은 서로 다른 문자를 대당시키지 않았을까 고민해 본 적 없지요. 인식한 차원에서는 하나의 음소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건 음소 문자잖아. 우리가 음성기호 만드는 게 아니지. 그러니까 음소로서는 동일한 음가를 확인을 하고 새로운 문자를 만들 필요 없어. 초성자를 다시 쓰면 되는 거야. 라고 해서 종성, 부용, 초성 이라고 하는 규정에 따라 더 문자를 만들지 않은 거예요. 자, 문자가 많으면 좋겠어요? 적으면 좋겠어요? 물론 필요한 만큼은 있어야 되지만 정말 필요한 만큼 최소로 만드는 것이 경제적으로 가장 훌륭한 문자인 거죠. 그래서 훌륭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운학은 음절을 2분하고 훈민정음 2로는 3분을 했어요. 예를 들어 난에서 성운학은 첫 소리를 성모로 그 다음에 나머지는 운모로 분석을 했어. 더 분석을 했지만 자 운복과 운미로 나눴죠. 근데 운미와 성모의 등가성에 대한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하겠죠. 네. 그러니까 이 용어가 아예 다르잖아요. 성모와 운미. 운의 꼴이다. 성의 시작이다. 이게 얘기가 전혀 달라지는 거예요. 네, 훈민정음 1호는 초성과 중성, 종성으로 분석을 함으로써 결국 초성과 종성이 같은 음소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그래서 새로운 문자를 만들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초창기의 서구의 학자들도 막 발음기관 상형 거기에만 막 와 대단해 어떻게 이런 문자를 만들었어 막 이랬겠지만 그 나중에는 이제 워낙에 훈민정음 연구하는 서구의 학자들도 많고 하다 보니까 최근에는 최근도 아니에요. 이렇게 놀라운 음운이론, 음소 분석의 방법, 음절 구조에 대한 해안, 분석력 이런 것들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이제 많았죠. 요즘은 뭐에 대한 평가를 굉장히 많이 하냐면 연구를 많이 하면 세종의 어떤 그런 문자를 창제한 철학. 그래서 지구상에 존재하는 문자 가운데 유일하게 문자 창제의 그 이데올로기를 담고 있다. 알파벳은 알파와 베타의 문자일 뿐이란 말이에요. 그쵸? 알파와 베타의 문자. 한자는 한족이 쓰는 글자예요. 가나 문자는 아까도 봤다시피 문자 이름도 썩 좋지도 않아요. 그쵸? 자, 그런데 뭐 좋게 말하여 임시 문자가 아니면 가짜 문자가 되면 훈민정음은 어떻게 되죠? 한글은 물론 주시경성이 큰 글이라고 말했지만 훈민정음은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 나는 그래서 이 문자를 백성에게 만들어서 선물한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최근에는 그런 세종의 어떤 어떤 그 치세의 철학 이런 것들에까지 관심을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다음 페이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운학의 용어. 그래서 초성, 중성, 종성이라는 용어는 훈민정음 해례에 처음 등장하는 용어예요. 그런데 이 중에 초성은 사실은 거의 성모랑 거의 용어는 다르지만 개념적으로는 사실 같잖아요. 음절의 촉설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그래서 훈민정음의 그 초성에 대한 설명은 성운학의 그 이론적인 개념들이 굉장히 많이 그대로 수용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중성하고 종성은 어때요? 여러분들이 봐도 성운학에서 기본을 제공해 줄 수 없죠. 그래서 중성하고 종성은 훈민정음 해례에서 그러니까 새롭게 제안하는 개념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자기들이 만든 개념이니까. 왜냐면 분석을 새로 했으니까. 종성도 자음이긴 하지만 초성가의 그 어떤 의문론적 일치성 이런 걸 다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용어가 초성, 중성, 종성으로 바뀌면서 초성의 경우에는 성모와 거의 일치하기 때문에 성운학적 개념의 베이스들이 많이 그대로 이용되었지만 중성과 종성에서 오히려 훨씬 더 창의적이고 놀라운 그런 어떤 이론적인 접근들이 보이게 됩니다. 네, 성운학이 두 부분으로 분석했다는 건 조금 전에도 설명을 했고요. 세종은 성운학의 음절 개념을 참고해서 운을 더 분석해서 이제 새롭게 재정립을 했던 것이죠. 네. 음절 3분법에 따른 이 초중 종성 음절 성분으로 설정돼서 보편 언어학에서도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초성은 온셋, ON의 SET 온셋, 그리고 중성 뉴클리어, 종성은 코다, CO DA 그 정도로 영어는 안 외워도 됩니다. 사실 국어 음운론이나 국어 음성학에서 음절을 다룰 때 그닥 그 영어 표현을 이렇게 즐겨서 꼭 쓰지는 않아요. 다른 말로 초성과 종성은 음절의 주변부라 해서 세틀라이트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로 표현들은 존재하지요. 중성은 음절의 피크다, 공명도가 제일 높다. 그래서 실라블 피크다, 이렇게도 하기도 합니다. 네, 어쨌든 초중 종성은 그 서구적인 그 영어 표현에 딱딱 맞아 떨어지는 그런 3분 체계를 가지고 있어요. 훈민정음 창제에서 이제 그 초성자의 성개념은 그대로 적용됐고 중성, 종성은 새롭게 창자인 개념이다. 그 다음에 앞서 말했다시피 종성부용 초성은 음절 구조에 대한 현대 음성학적 인식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제자의 원리예요. 안 만든다는 게 원리라니까. 그러니까 안 만든다는 게 원리예요. 놀라운 경제성의 원리를 보여주는 그 제자 원리로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음절자와 음절표, 반절표라는 건데 사실 반절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한글을 폄하해서 부르는 명칭이에요. 반 쪼갈라서 쓴다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이 음절표라고 되어 있는 거를 보니까 어릴 때 봤던 기억 나지 않아요? 지금도 혹시 조카가 있거나 그러면 그 집 벽에 더덕더덕 붙어 있잖아요. 각야, 거겨, 고교, 구규. 네, 이게 이제 근대 시기까지는 반절표라 불렸고 이제 이후에 지금은 이런 음절표, 여러분들한테는 이제 음절표라고 전문적인 용어로 배우는 것이고 한글표라고 해서 이렇게 붙어 있지요. 이거는 초성 14자와 중성 10자로 이루어진 음절표예요. 그래서 자음 받침이 없고요. 그리고 모음으로만 다 끝나고 뭐가 빠졌어요? 초성자의 경우에는 쌍기역, 쌍디귿, 쌍비읍, 쌍지읒, 쌍지읒, 쌍시옷 등과 같은 5개의 경음 표기, 된소리 글자들, 그러니까 깍, 껴, 는 빠져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요것이 이제 가장 일반적으로 한글 교육을 할 때 어린 시절에 지금까지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근대 이후로 많이 썼던 것이거든요. 얘 이름이 이제 옛날에 이제 낮추어 말할 땐 반절표였고요. 음절이 사실은 이거 글자잖아요. 그러니까 음절이 아니죠. 그러니까 글자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하면 음절표라 하면 안 되고 음절자표라고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이제 그만큼 구어와 문어의 혼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편의상 음절표라 부르는 것이고요. 원래 정확하게 말하면 지금부터는 음절자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우리 이제 음절은 구어 단위에 대한 음절은 공부를 했고요. 음절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주세요.
이번에는 음절자의 가지수예요. 또 숫자 얘기 나올 것 같지요. 네, 그래서 음절자의 가지수 해서 위의 표에서는 아까도 말했다시피 경음의 초성자 5개와 그 다음에 뭐 이중 모음의 경우에는 지금 야요요요 이렇게 10개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단순 모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단순 모음하고 평순계 반모음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것도 재밌는 거예요. 훈민정음의 기본자에서 아래와 의, 야여요유 밖에 없었잖아. 그러니까 물론 여기 앞에 의 같은 건 있지만 그래서 WK 이중모음 등 이렇게 중성자 11개가 이제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이 음절표가 어린아이들이 배울 수 있는 모든 음절을 소개하는 것은 아니고 보통 어릴 때 배우니까 받침이 없고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리고 발음이 좀 쉬운 그런 것들을 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음절자는 바로 앞에 있을 것은 14개 곱하기 10개니까 140개의 음절자죠. 140개의 음절자예요. 다음 페이지로 가면 이들을 근데 이제 우리는 지금 가능한 음절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글자라고 할게요. 글자, 음절자, 글자의 총수를 한번 계산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19개죠. 그 다음에 중성 21개. 그 다음으로 만들어진 받침 없는 음절자, 받침이 없는. 자, 여기서 종성이라고 안 합니다. 받침이라고 해요. 왜 받침이라고 하죠? 지금 표기로서의 글자에 대한, 음절자에 대한 얘기니까요. 받침 없는 음절자는 399개가 돼요. 399개의 받침이 없을 때도 399개나 됩니다. 아유, 엄청나게 많죠. 지금 여러분이 고개 설레면 야 그래 우리는 음절문자 안 만들었구나. 세종대왕님 감사합니다. 아니었으면 여러분들은 지금도 하늘천 따지하면서 훈몽자회 공부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자, 현대국어에서는 그러니까 문제의 받침이 나옵니다. 문제의 받침이 얼마나 많은지 한번 볼게요. 받침은 헛받침, 단받침이라고도 하죠. 헛받침 14개. 그리고 쌍받침은 쌍기읍, 쌍시옷밖에 없어요. 의심하지 말아요. 쌍디귿도 없고 쌍디읍도 없고 쌍지읒 이런 표기 없어요. 그러니까 또 동일한 소위 말해서 각자 병서죠. 쌍받침은 2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리을, 기역, 리을, 티은, 니은, 지읒, 이것과 같은 그런 걸 겹받침이라고 해요. 쌍받침과 겹받침은 구별해야 돼요. 겹받침 11개. 그러면 받침이 모두 27개죠. 근데 또 뭐가 있어야 돼요? 받침이 없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경우의 수는 28개가 돼서 11,172개의 음절의 가지수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 우리 가능한 음절의 개수보다 우리가 음절과 음절자를 구별했을 때 글자가 훨씬 더 복잡하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음절자를 만든다면 10,000개가 넘게가 필요한 거예요. 자,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계속 감탄해야 되는 거죠. 음절 구조 참 우리 복잡하다. 그리고 또 만약 이걸로 문자를 만들었다면 안 만들었겠지. 이런 생각도 들죠. 여러분들 운율 자질이 발달한 언어들이 있어요. 운율 자질이 발달한 언어들 뭐 중국의 성조어라든지 일본어의 경우에도 뭐 피치 액센트가 있고 뭐 영어 같은 경우 스트레스. 우리나라는 운율 자질이 사실은 음장이 있다고 하지만 뭐 거의 뭐 오르내림은 없는. 왜냐하면 음장은요. 바우얼 랭스는 시간어, 타임 랭귀지라고 해요. 시간 단위예요. 길고 짧은밖에 없고 오르내리는 게 없잖아요. 뭐 예를 들면 강세도 그 부분에서는 이제 강하게 들리게끔 이제 오르내림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같이 음절 구조가 복잡한 언어는 분절음만으로도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가능한 음절의 개수가 많으니까 이것만으로도 동음이어를 피해서 의사소통이 투명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음절의 음절의 가지수가 적고 단순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의미를 구별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중국어의 마에 성조에 따라서 4개의 의미를 배당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운율 자질이 복잡하다라고 했을 때는 상대적으로 음절 구조가 단순한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 페이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무슨 얘기냐면 그러면 우리가 가능한 음절자를 다 쓰고 있느냐? 아닌 거 이미 배웠죠. 그러니까 발음에서도 그렇지만 예를 들면 이거 밑에 지금 보면은 이건 뭐냐면 실제로 쓰이는 음절자는 한 2,300여 가지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가능한 음절도 2,500 몇 개라고 글자도 그래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글자는 쓰이는 것도 굉장히 많죠.
여러분들 깜짝 놀랐죠? 이러니까 좋은 문자인 거예요. 아니 몇 개 되지도 않는 걸로 이렇게 많은 조합의 수를 만들어내는 거죠. 자, 전체 5분의 1 정도만 선택을 하는 거, 쓰이는 거죠. 왜 이렇게 5분의 1만 쓰이냐고요? 그건 우연이에요. 우연이에요. 안 쓰이는 음절자들은 대부분 이제 받침이 있는 음절자들이죠. 받침이 있을수록 이제 복잡해지니까. 예를 들면 리을 피읍 받침의 경우는 이거 한 음절밖에 안 써요. 그러니까 이 하나 때문에 나머지 398개가 있어도 얘는 안 쓰는 거예요. 나머지 398개는 쓰이지 않는 거죠. 뭐 어떻게 보면 비효율적이라고 뭐 할 수는 있겠지만 그거는 여러분들이 을피라는 단어를 을다라는 단어를 할 때 나머지 398개를 고려하면서 단어를 배운 것은 아니죠. 단 어떤 건 있어요. 지금 처음 알았죠? 와, 그래? 리을 피읍 받침은 한 개밖에 없었던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될 수는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러나 여기서 하나 알아줘야 할 것은 코이니지라고 해서 신조어, 새로운 단어가 만들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새로운 단어가 만들어지는 경우는 이런 가능한 음절자들 속에서 가능한 음절일 경우, 발음이 가능한, 그리고 가능한 음절자에서 선발이 되는 거예요. 불가능한 음절자, 불가능한 음절에서는 새로운 단어가 나오지 않아요. 네. 네, 그래서 요런 거 여러분들이 한번 음절자의 잉여성, 남아도는 것이 많다라는 것이죠. 다음 페이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음절 연결 제약이라고 하는 것이 나왔습니다. 네, 음절 연결 제약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어떤 음절의 연결이 적격한지 부적격한지 우리가 앞에서 왜 제약에 대해 배웠잖아요. 그런 규칙을 음절 연결 제약 혹은 음절 배열 제약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음절 구조 제약은 앞에서 음절 구조 제약은 뭐냐? 구조적으로 음절 구조는 초성, 중성, 종성으로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초성은 어떤 제약을 갖고 있고 중성은 어떻게 제약을 갖고 있고 종성은 어떻게 제약을 갖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것이 반면 음절 연결 제약은 적격한 음절 두 개가 연결이 됐는데 발음을 못하는 경우가 나와요. 자, 예를 들면 여기 보면 강만이라고 하는 그 두 단어의 연결 있죠. 강이라고 하는 명사 체언 어간에 만이라고 하는 조사가 결합이 되었어요. 결합이 되는 경우 별 문제 없이 강만 하고 발음이 되죠. 강도 적격한 음절이고요. 만도 적격한 음절이에요. 발음 가능한 적격성을 갖고 있는 두 개의 음절이 연결돼서 적격한 두 개의 두 음절의 그 음절 구조를 만들어냈어요. 이건 아무 문제가 없는데요. 그 옆에 있는 약만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보면 어떤가요? 약이라고 하는 단어도 적격한 음절 구조를 가지고 있고 만이라고 하는 것도 적격한 음절인데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거를 포즈를 둬서 약 띄고 만 하지 않는 한 야, 난 약만 먹고 너 그렇게 버틸래? 라고 하는 그런 자연스러운 발화에서는 비음화를 실현해야 되죠. 왜? 두 개 다 적격한 음절이지만 이 두 개가 적격한 음절임에도 불구하고 이 두 개가 배열이 될 때는 자연스럽게 발음을 할 수 없어요. 왜? 한국어에서는 비음이 후행할 경우, 비음이 뒤따를 경우 앞에 오는 폐쇄음, 정확하게 말하면 미파 폐쇄음이죠. 폐쇄음은 비음화가 돼야 돼요. 밥만이 돼야 되죠. 국만이 돼야 되죠. 이거는 한국어가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어떤 음절 배열 제약이에요. 그리고 이 음절 배열 제약에서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돼? 발음을 할 수 없으니까 발음할 수 있는 적격한 음절 배열을 만들어야 되죠. 그렇기 위해서 적용되는 것이 음운 현상. 또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전문적으로 말하면 음운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13쪽을 다시 보면 어떤 음절의 연결이 적격한지 부적격한지에 대한 규칙을 음절 연결 제약 혹은 음절 배열
제약이라고 합니다. 적격한 음절끼리 연결될 때 원래대로 발음되는 강마안과 같은 경우도 있지만 약과 만의 결어처럼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는 거죠. 후자의 경우 적격한 두 음절의 연결이지만 국어에서 발음 가능하지 않은 부적격 음절 배열이에요. 이때 비음하라는 음운 과정이 적용되어 적격한 음절 연결로 발음하게 해주는 것이죠. 즉 중요한 것은 이제 나중에 우리가 공부해야 할 음운 과정을 배우기 전에 음운 과정에 대해서 이해를 하려면 부적격한 음절 연결을 적격한 음절 연결로 바꿔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음운 과정입니다. 음운 과정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사실 달리 보면, 자, 양만의 경우를 보면 어떻게 돼요? 음절의 관점에서 보면 서로 음절 두 개가 연결됐을 때 나타나는 조정작용이지만 음소의 차원에서 한번 볼까요? 음소의 차원에서 보면, 자, 약의 경우에 야는 아무 문제가 없죠. 그 다음에 만의 경우에도 영향을 주는 것은 아와 치조, 비음, 니은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만에서 이음절, 제2음절의 조사 만에서 초성에 오는 비오드 초성인 이 비음이, 양순 비음이 그 선행하는 뭐였죠? 그 영국의 폐쇄음, 미파의 영국의 폐쇄음을 동화시켜 준 거예요. 비음으로 동화시킨 거죠. 영국의 비음으로, 동일 조음 이치의 영국의 비음으로.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변화하는 애는 음소 차원에서 일어나죠. 그래서 음절 연결 제약을 음소 차원에서 이야기하면 음소 배열 제약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음소 연결 제약이라는 용어는 잘 안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음절 연결 제약이라고도 하고 음절 배열 제약이라고도 하는데 음소 차원에서 봤을 때 사실은 같은 얘기죠. 음소 차원에서 보느냐 아니면 음절 차원에서 보느냐의 차이가 있을 뿐. 그래서 음소 차원에서 봤을 때는 음소 배열 제약이라고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음운 과정은 굉장히 다양하겠죠.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닭 먹는 치킨, 닭에다가 마늘 붙여볼까요? 닭에다 마늘 붙여보면 이때는 어떻게 돼요? 우리가 발음을 어떻게 하죠? 닭만 이렇게 발음을 하죠. 첫 번째는 어떻게 됐어요? 자, 닭이라고 하는 리을, 기역, 미음이 자음이 연세가 딱 이루어지죠. 편의상 문자 이름으로 리을, 기역, 미음으로 할게요. 자음이 쫙 연세가 되죠. 근데 현대 국어에서는 모음과 모음 사이에 최대 자음 2개밖에 올 수 없는 제약 조건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3개가 왔으니 셋 중에 하나는 떨어뜨려야 되겠죠. 그러면 떨어뜨립니다. 리을, 기역, 미음 중에 뭘 떨어뜨리냐면 리을을 떨어뜨려요. 리을을 떨어뜨리는 음운 과정의 명칭은 자음군 단순화예요. 어중에 오는 자음군을 탈락시키는, 물론 자음군 탈락이라고 하면 되는데 탈락이란 용어를 안 쓰고 자음군 단순화라고 이제 부릅니다. 자음군 단순화가 됐어요. 근데 자음군 단순화가 되고 나면 뭐가 남아요? 다 기억에 많이 남아야 되죠. 다 기억에 많이 남아야 되는데 이것도 역시 발음을 할 수가 없네요. 발음할 수 없죠. 그러니까 뭐가 일어나요? 또 비음화가 일어나죠. 그래서 자, 강만처럼 지금 이 13쪽에 강만처럼 아무런 어떤 음소 배열이든 음절 연결이든 아무런 음운 과정에 어떤 조정작용이 없이 표면 발음으로 실현되는 그런 경우도 있고, 지금 양만처럼 하나의 음운 과정에 적용을 통해서 조정되어 표면 발음으로 실현되는 경우도 있고, 조금 전에 말했던 닭, 치킨, 다 리을 기역의 만처럼 자음군 단순화와 비음화라고 하는 2개의 음운 과정이 적용되어서 음절 연결이 조정되어서 표면의 음성이 발음되는 경우도 있는 겁니다.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결과적으로 음운 과정이 실현되는, 우리가 이제 학교문법에서는 흔히 음운 현상이라고 부르잖아요. 음운 과정이 실현되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음절 연결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기가 이거는 완전히 이제 음소와 형태소 다른 얘기로 넘어가고 기표와 기의 부분으로 얘기가 넘어가니까 오늘은 뭐 한 1분 정도라도 조금 일찍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차 시 아니군요. 네. 3차 시 수업에서
다음 페이지 음소와 형태소 기표 기의 얘기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3차 시에 만나요. 수고했습니다.